네, 다시 시작합시다. 말도 너무 빡세다 오늘 아침부터.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이제 3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이제 얼굴 보고 비디오 켜고 마지막으로 나도 너네 얼굴 한번 보자. 예. 예, 3개 토픽 중에 3번째 토픽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안티 아리스믹 드럭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 있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더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도 봤듯이 이제 아리스미아의 치료제로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칼슘 커런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리스미아에 사용하는 거죠. 칼슘 커런트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건. 그리고 하이퍼텐션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듯이 하트에 대한 작용도 있을 수 있고 혈관에 대한 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칼슘 채널을 통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말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컨트랙션이라는 게 심장의 컨트랙션도 칼슘 관련이 있고 베슬,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서의 컨트랙션도 칼슘에 관련이 있으니까 둘 다 어쨌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안자이나 팩토리스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있어서 이 크게 보면 요 부류에 속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이레틱스 한 부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파테틱 블로커 다양한 종류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들 얘기했는데, 크게 보면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하는 거는 작용 기전으로 봤을 때 다이렉트 바소딜레이터의 그룹에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심장에 대한 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주된 하이퍼텐시브 드럭으로서의 주된 작용은 혈관에 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렉트 바소딜레이터의 그룹에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는 걸로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이건 칼슘 채널 블로커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혈관에 직접 작용해서 이완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부류로 묶어요. 이거에 포함된 게 대표적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고 사실은 이런 다른 약물들은 하이퍼텐션의 치료에는 일반적인 보통 하이퍼텐션의 치료에는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칼슘 채널 블로커는 그때 우리가 안티 아리스믹 드럭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듯이 크게 봤을 때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약물이고 다이하이드로피리딘 아닌 다른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칼슘 채널에 대한 작용은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이 2부류의 약물 중에 요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에 속한 약물들은 주로 앞서 얘기한 2개의 작용, 심장에 대한 작용과 혈관에 대한 작용으로 나눠봤을 때 혈관에 대한 작용이 도미넌트하고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점 같은 약물은 혈관에 대한 작용보다는 심장에 대한 작용이 도미넌트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티 아리스믹 드럭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쓸 때 얘기했던 것들은 이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주로 혈관에 작용하는 약물이고 고혈압 치료에 쓰는 약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했을 거야. 아마 분명히 했을 거야. 그래서 혈관에서의 작용을 보면 어쨌든 이거 뭐 다시 얘기할 필요 없겠죠? 혈관에서 칼슘 채널을 통한 인플럭스를 억제해서 칼슘 카보질 컴플렉스에 의해서 마요신 라이트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돼서 액티브 마요신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과정에 억제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테리올 다일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스테믹 바스쿨라 리지스턴스를 감소하는 것이 고혈압에 대한 치료 효과의 주된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체만 사용했을 경우에 이거 다이렉트 바소딜레이터 그룹에 속하는 것들인 경우에는 심파세틱 톤 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컴펜서토리 액티베이션을 유발하는 거죠. 얘네들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심파세틱 블로커나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블로커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게 뭐 혈관에 대한 작용을 목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하지만 심장에 대한 작용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서 심장의 컨트랙션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 떨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단지 카디악 아웃풋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디악 서프레션이 심해지면 사실은 이거는 혈압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카디악 아웃풋이 낮아지는 거로 인한 하암풀한 이펙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 안티 아리스믹 드러그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랬죠. 지나치게 카디악 서프레션이 되는 게 칼슘 채널 블로커의 가장 큰 위험이다. 네. 뭐 안티 하이퍼텐시브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약물, 대표적으로 니페디핀이나 니카디핀 같은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아테리올에 작용이 크고 직접적인 심장에 대한 작용은 적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면 니페디핀하고 앞서 우리가 안티아리스믹 드러그로 언급했던 딜티아잠이나 베라파밀을 비교해보자면 바소딜레이터 액션은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카디악 컨트랙틸리티에 대한 액션은 이거 별로 없는 데 비해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액션 이거는 얘네들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오토매틱 액티비티, SA 노드의 액티비티나 AV 노드에서의 액티비티, 컨덕션에 대한 서프레션 효과 이런 거는 얘네들이 큰 데 비해서 니페디핀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베타 블로커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유로 딜티아잠이나 베라파밀도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러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또 부수적으로 혈관에 대한 작용도 어느 정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안티 아리스믹 드러그로 쓸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1차적인 드럭 액션인데 안티 하이퍼텐시브로 쓸 때는 이게 부작용인 거죠. 예. 그래서 SA 노드에 작용하는 게 심하면 심한 브라디카디아를 유발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에 베네피셜한 효과보다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거에 함풀한 이펙트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약물의 경우, 심장에 대한 작용이 큰 약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앞서 얘기한 니페디핀과는 반대로 이 리스크 때문에 베타 블로커와 같이 쓰면 심박동수에 대한 효과는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그니피컨트한 브라디카디아의 위험이 얘에 의해서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베타 블로커랑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예. 예, 베라파밀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딜티아젬처럼 혈관 평활근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주로 심장에 대한 효과가 더 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심박동수 감소, SA 노드에 작용해서 심박동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AV 노달 컨덕션에 대한 효과가 딜티아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봤듯이 이 노달 컨덕션에 대한 효과가 더 커요. 베라파밀이.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이 심박동수를 감소시켜서 시그니피컨트한 브라디카디아를 유발하는 그런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AV 노달 컨덕션이 지나치게 억제되면 AV 노드에서 블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노달 블락. 네. AV 블락이라고 하죠. 그 아리스미아 중에 특수한 형태로. 이런 거의 위험이 추가적으로 또 더 크죠. 베라파밀의 경우에. 예. 안티아리스믹 드러그로서의 작용을 생각해보면 브라디카디아나 AV 블락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약물로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니페디핀, 니카디핀을 얘기했는데요. 이 약물들도 아직까지도 쓰이기는 하는데 이게 뭐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다이하이드로피리딘 약물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이는 약물들은 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약물 스트럭처는 비슷한데 이게 이제 착용 기간이 길어져서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나아진 점이 요겁니다. 대신 작용 시간은 긴데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이펙트가 앞서 얘기한 니페디핀 같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약물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트 페일리어 상황, 그러니까 카디아가 없이 떨어지는 것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런 약물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진행합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칼슘 채널 블로커들 중에 특히 딜티아젠이나 베라파밀 같은 약물의 경우에는 SA 노드의 시비어한 브라디카디아나 AV 노달 블락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환자한테는 사용할 수 없고요. 하이퍼텐션 중에서 특히 이게 시스톨릭 하이퍼텐션 같은 이게 하이퍼텐션이 좀 특수한 형태거든요. 시스톨릭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조금 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다른 것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지나가려고 이것도 슬라이드를 한 장 넣었는데요. 쭉 보시면 우리가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칼슘 채널 블로커 역시 그 안저이나 팩토리스에 대한 치료제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칼슘 채널 블로커가 나타내는 효과는 앞서 고혈압 때처럼 혈관을 이완시켜서 예를 들면 코로나리 아터리를 이완시켜서 코로나리 아터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킨다. 가 아니고 앞서 얘기한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의 경우에서처럼 로드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텐션을 경감시키는 거와 동일한 효과예요. 이게 왜 이제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할게요. 하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이게 작용을 나타내는 게 하이퍼텐션을 경감시켜서 즉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는 거죠. 이게 하여튼 애프터로드를 감소시켜서 안저이나 팩토리스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건데 이게 주된 작용인데 이 바소딜레이션의 효과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얘기한 바 있는 스페즘의 경우에 그러니까 베리언트 안자이나요. 이 베리언트 안자이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아세로마에 의해서 막힌 경우와는 다르게 특이하게 바스큘라 스페즘이 일어나서 그 스페즘 때문에 안자이나의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바스큘라 스패즘의 경우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가 그 스패즘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리 아터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네, 특수한 경우에만요. 스패즘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옥시전 리ኳ어먼트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애프터 로드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감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카디악 서프레션에 의한 효과도 역시 옥시전 디맨드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스패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스패즘을 경감시킴으로써 실제로 옥시전 디맨드가 아니고 옥시전 서플라이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국한된 얘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예. 대신 이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였으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할 시간을 가집시다. 질문할 때까지 버틸 거야. 질문할 때까지 버틸 생각인데 나는. 교수님, 저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하십시오. 그 아까 첫 번째 강의나 두 번째 강의에서 그 베타 블로커를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게 보상 기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얘기해 줘. 내가 볼륨이 아까 낮아서 잘 못 들었어. 그 첫 번째 강의인지 두 번째 강의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베타 블로커를 오히려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보상 기전을 뭐 어떻게 억제하는 거라고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예.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이슈 제가 잠깐 설명하기는 했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카디악 페일리어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특수한 경우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도뷰타민 같은 베타 아고니스트를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파라독식하게 베타 블로커가 카디악 페일리어에 베네핏이 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명확하게 잘 몰라요. 명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첫째 카테콜라민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카테콜라민 톡시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 노에피네프린이나 에프네프린 같은 것들이 농도가 높으면 세포의 독성을 유발합니다. 예, 그거 어디서 나중에 배울 일이 있을 거예요. 농도가 높으면 로컬하게든 시스테믹하게든 농도가 높으면 톡시시티를 유발해요. 근데 베타 블로커를 주면 당연히 그런 톡시시티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디악 페일리어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쥐어짜내려고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거가 효과는 없으면서 톡시시티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톡시시티를 억제함으로써 이제 그 베네핏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이 하나 알려져 있고 또 다른 가능한 메커니즘 하나는 베타 리셉터를 블락킹하면요. 그 리셉터의 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요. 그거 알죠? 특히 베타 리셉터 같은 게 그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리셉터 바인딩이 막 많아지면 디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죠. 리셉터 수가 적어져.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고니스트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리셉터 블러커 때문에 아고니스트가 바인딩을 못하거나 그러면 센시티제이션, 리셉터 수가 많아져. 예. 그런 메커니즘 들어봤을 거야, 작년에 양면 배울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타 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서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나타나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그겁니다. 이게 어쨌든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더 커지고 막 이러다 보면 카테콜라민의 톡시티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카디악 리모델링이 일어나는데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사실은 옥시젠 디맨드를 더 늘리기 때문에 카디악 페일리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하이퍼트로피의 프로그레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베타 블로커가 카디악 페일리어 상황에서 베네핏을 나타내는 메커니즘일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 얘기를 듣고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긴 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할 거 없어요?